나를 뭘로 봤길래 이런 짓을 해? 내가 그렇게 만만했어? 내 눈 피하지 마. 똑바로 나를 봐. 내 눈을 보고 말해봐.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 한순간의 실수라고? 어떤 실수길래 우리 딸 아빠가 옆집 새끼야? 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놈이랑 그렇고 그런 거였지? 간도 크게 옆집으로 이사를 와? 대체 제정신이야? 옆집 남자의 딸을 낳고 어쩜 그렇게 태연하게 나랑 한 이불 덮고 잠들 수 있어? 당신 미쳤어? 죽을 때까지 난 당신 용서 못해. 아니야.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미쳤었어. 당신 친딸 아닌 거 이렇게까지 속이려는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결혼 전부터 나를 속이고 옆집 놈 애를 낳고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디? 당신, 내가 알던 사람이 맞아? 당신이 인간이야? 너랑 하은이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쳤어. 사랑하는 딸이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애를 내가 5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는데, 친자식이라고, 내 핏줄이라고, 그렇게 믿고 죽어라 사랑했는데, 이 찢어지는 고통, 네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마음,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시면 제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시 노원구에서 온 김성태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디 평범한 39의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직장인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예쁜 딸아이와 함께 살았죠. 아내와의 인연은 7년 전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내 커플로 만나 2년 동안 비밀스럽고도 달콤한 연애를 했죠. 아내는 항상 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해맑고 예뻤으며 저에게 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힘들었던 순간에도 아내의 미소 한 번이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어. 자기야,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믿어. 그녀의 한마디는 제게 늘 마법 같았죠.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도 그래, 자기야. 우리 평생 이렇게 알콩달콩 살자.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아내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들어선 우리의 신혼집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저를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과 포근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던 아내. 자기,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 당신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여보. 주말이면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서로의 눈만 봐도 통하는 깊은 교감이 있었고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남자가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이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신혼생활이 흘러갈 무렵 저희에게 또 다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대. 2줄 나왔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 심장을 한없이 울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쁨에 아내를 번쩍 들어 안고 빙글빙글 돌았죠. 자기야, 정말? 내가 아빠가 된다니 세상에 꿈 같다. 이제는 우리가 둘이 아닌 셋이 된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태아에게 인사를 건네며 우리 아가
건강하게 태어나렴.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하고 속삭였습니다. 태교책을 읽고 아기용품을 고르고 아기방을 꾸미는 모든 과정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 우리 아기 이름은 뭘로 할까? 예쁘고 씩씩한 이름이면 좋겠어. 엄마 아빠처럼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 아기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목소리를 가질까? 커서 무엇이 될까? 하루 종일 아기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에 맞춰 저희 예쁜 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작고 여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니.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딸아이는 제 손가락을 꼭 잡고 방긋 웃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모든 중심은 저 작은 아이가 되었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맹세가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육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자는 날도 많았고, 이유 없는 투정에 지쳐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옹알이 하나, 배밀이 한 번, 그리고 힘겹게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순간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큰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재롱과 아내의 따뜻한 저녁상이 저를 맞이했고, 거실에는 늘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왔다. 아빠 안아주세요. 저는 제 세상이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가장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적하고 조용한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새로운 이웃이 오시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사 떡을 돌리러 오신 분들을 만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김민수입니다. 저희 아들이 따님하고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동갑내기인 부부가 옆집에 이사를 왔고, 심지어 저희 딸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하니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나 반가운 인연이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이라니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 딸 이름은 하은이에요. 저희 아들 이름은 준호입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그때부터 옆집 부부와의 인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다가 마주쳤고, 퇴근길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옆집 아저씨의 짐을 제가 기꺼이 들어드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민수 씨, 이거 제가 들게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나이들 재롱에 맞춰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는 그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사 오시느라 정말 힘드셨죠?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라도 하실까요? 아내가 솜씨가 좀 있거든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염치불고하고 신세 좀 질게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대의 부부이다 보니 통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육아에 대한 공감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열감기만 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맞아요. 맞아. 제가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식사 자리에서 밤늦도록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서로의 집을 오고 가다 보니 어느새 저희 가족은 옆집 부부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놀이동산에 가기도 하고, 텐트를 치는 것이 취미였던 옆집 아저씨 덕분에 난생 처음 캠핑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텐트 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텐트 설치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따뜻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이 깔린 텐트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을 바라보며 맥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야, 이런 게 힐링이네요, 민수 씨. 그렇죠, 형님. 힘들게 일한 보람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때 저는 제 삶이 더없이 풍요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좋은 이웃과 친구들까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눈에 조금씩 거슬리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집 아저씨, 민수 씨가 저희 딸아이를 유독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좀 시크하고 무뚝뚝하게 구는 것 같다가도 저희 딸아이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예쁜 하은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배웠어? 아저씨랑 같이 재밌는 놀이 할까? 하면서 딸아이에게 예쁜 장난감, 선물을 자주 사다 주셨고, 딸아이가 옆집에 놀러 가면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리거나 등에 업어주며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은아, 아저씨가 맛있는 젤리 줄까? 이리 와서 아저씨랑 놀자. 처음에는 참 자상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 힘들어할 때마다 옆집 아저씨가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저야 회사 야근 때문에 바쁠 때가 많으니 옆집 아저씨가 아이랑 놀아주면 아내도 잠시나마 편하고 아이도 신나하니 일석이조라고 여겼죠. 물론 가끔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우리 아이에게만 더 관심이 많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농담 삼아 여보, 옆집 아저씨가 우리 딸 너무 이뻐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딸 빼앗아 가는 거 아니겠어? 하고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웃으며 하하, 설마 워낙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지. 좋게 생각하자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그리고 제 친구라고 믿었던 옆집 민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만한 어떤 일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해서 저의 어리석은 믿음이 쌓여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울음에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하은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고 계속 토하고 있어. 지금 응급실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신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도저히 제 손을 떠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 지금은 도저히 회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 옆집 엄마한테 부탁해봐. 혼자 가지 말고 꼭 옆집 엄마랑 같이 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려왔습니다. 딸아이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 눈앞이 아득했지만 발목이 잡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친한 이웃이 옆집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혼자 병원에 보냈으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옆집이 친한 이웃이어서 다행이다. 한참 후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민수 씨가 받더라고요. 옆집 엄마가 있었는데도 민수 씨가 병원에 같이 가준 거였습니다. 딸아이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 씨는 저에게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이 열은 좀 떨어졌어요. 지금 수액 맞고 있는데 아직 좀 힘들어하네요. 그래도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딸아이는 괜찮은가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 못해서. 아닙니다, 형님.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있을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딸아이의 안부를 많이 물어보는 그의 모습에 정말 우리 아이를 많이 아끼나 보다. 자기 친조카처럼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든든한 이웃이 있다니 정말 복받았어. 그렇게 저는 행복한 오해 속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퇴원한 것을 축하하며 저희 집에서 조촐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옆집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수 씨, 정원 씨,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민수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은인입니다. 아이고, 형님 뭐려?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요. 하은이만 무사하면 됐죠?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술잔을 부리치다 보니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죠. 딸아이가 잠투정을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날 피곤했던 탓인지 딸아이를 재우면서 저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잤을까 문득 잠결에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술 마시고 있나 싶어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술자리는 끝났으려나. 몸을 일으켜 비척거리며 거실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아내와 옆집 민수 씨 단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둘은 마치 덫에 걸린 들짐승처럼 화들짝 놀라며 굳어버렸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정적 속에서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아내는 허둥지둥 술잔과 안주 접시를 치우는 신용을 했고 민수 씨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직 술 마시고 있었네. 다들 취했나 봐. 이제 그만 마시고 가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제가 던진 말에 아내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휴, 여보도 참, 잠이 깼어? 잠깐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막 끝난 참이야. 나도 이제 자려고 했어. 민수 씨도 황급히 일어나며 네, 형님,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저도 이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술이 과한 탓에 벌어진 단순한 해프닝일 거야. 친한 친구 부부끼리 새벽까지 술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술이 덜 깬 탓이라고.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러 담은 채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아내의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심장이 계속 쿵쾅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만 홀로 깨어 이 이상한 기분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별일 아닐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 두 부부는 다시 한번 캠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멀리 경치 좋은 곳을 찾아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의 어색한 분위기를 잊고 싶었던 저는 억지로라도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민수 씨, 이번엔 제가 제일 좋은 자리 잡아 경치 끝내줘요. 와, 형님 최고입니다. 오늘 밤 별 보면서 맛있는 거나 실컷 먹자고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해맑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텐트를 치고 맛있는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모닥불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했습니다. 딸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속의 불안감도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이젠 다 괜찮을 거야. 밤이 깊어지고 딸아이는 텐트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잘 자는지 확인하고는 조용히 텐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선선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캠프파이어 옆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제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뚝 멈춰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아래 그림자처럼 서로에게 밀착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내와 옆집 남자 민수 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저도 모르게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꿈일 거야. 제발 꿈이어라. 저는 애써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그들의 너무나도 농밀하고 끈적한 모습은 제 마음속에 피어올렸던 모든 행복과 믿음을 송두리째 부수는 거대한 망치 같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발끝부터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고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몸은 돌처럼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제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아 차마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제가 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조용히 다시 텐트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잠든 딸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제 마음을 더욱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내 딸, 내 하나뿐인 딸. 이 작은 아이에게 제가 지금 겪은 이 고통과 배신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 제가 지금 느낀 이 감정을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그 길로 딸아이를 들쳐업고 밤늦게 캠핑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늦도록 깜깜한 도로 위를 달리며 제 머릿속에는 오직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이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망가진 제 마음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충격과 배신감에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제 눈에는 잠시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이 잔상처럼 떠올랐지만 이제는 혐오감과 분노만이 그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캠핑장에서 돌아온 아내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나 봐. 나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구차한 변명 안 할게. 술에 취해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아내는 연신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이딴 짓을 해! 내가 웃겨! 나한테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 생각해!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짓거려도 난 안 믿어!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억누르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혼해! 당신이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이제 당신 얼굴 보기도 역겨워! 제 입에서는 차갑고도 단호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내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딸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직 철없는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빠 때문에 우리 하은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저 하나만 보고 자라는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면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꼴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줄게.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해.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저는 마치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을 겨우 억지로 붙이듯 망가진 제 마음을 봉합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옆집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옆집 부부와는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마주치더라도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
그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정말 뉘우치고 저에게 돌아왔다고, 저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믿으려 했었습니다. 다시 행복한 가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가 비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듯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며 울먹이던 모습과 달리 때때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이면 제 심장은 다시 조여드는 듯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연락을 하는 건가? 아니야, 아니겠지. 옆집 남자와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게 살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 그의 모든 친절은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내 속을 다 알고 저러는 걸까? 날 비우는 걸까?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캠핑장에서의 그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대학교 친구와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는 잠시나마 저희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문득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희 와이프 있잖아. 내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너희 와이프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랑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 뭐라고?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알거든. 그 남자, 우리 고등학교 한 학년 선배였어. 김민수라고. 뭐? 김민수. 그 김민수가 우리 와이프 전 남자친구였다고?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 온 남자가 김민수야. 그런데 김민수랑 걸어가는 걸 얼마 전에 봤다고? 손이 덜덜 떨리며 제 안에서는 불안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파리하게 질린 것을 친구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김민수랑 너희 와이프랑 예전에 사귀던 사이였어. 너 몰랐어? 근데 잠깐만. 니네 옆집으로 이사 온 남자 이름이 김민수라고? 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 그러니까 재수 씨가 예전에 사귀었던 전 남친이 옆집으로 이사 온 거네. 근데 둘이 길거리에서 다정하게 걸어가는 거 내가 봤어. 친구야. 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렵게 꺼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재수 씨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봐. 오해일 수도 있잖아. 친구의 이야기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머릿속을 맴돌며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는 사이 과거에 만났던 사이, 이 말들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술자리가 끝난 후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당신 혹시 옆집 남자랑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 내 친구 우석이가 그러던데. 아내는 제 질문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아. 사실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대학교 때? 아내의 고백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에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전 남친이 옆집에 이사 왔는데 뻔뻔하게 처음 뵙겠다고 인사를 한 거야? 지금까지 전 남친이랑 우리 집에서 술 마시고 하은이랑 병원 간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 안에서는 또다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겨우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과거에 짧게 연애했던 사이거나 하다못해 친구 같은 사이였으리라 애써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그런 인연이 다시 이웃으로 만나 조금 더 친해진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옆집 남자가 우리 딸아이에게 보였던 과한 관심, 응급실에서의 그의 걱정, 그리고 캠핑장에서의 그들의 키스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건 정말 아니어야 해.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뿌리내린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와 아내의 과거가 단순한 만났던 사이라는 말로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강렬한 직감이 저를 미친 듯이 괴롭혔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의 해맑은 얼굴과 아내의 배신이 교차하며 저를 고문했습니다. 딸아이가 정말 설마 아니겠지. 결국 저는 마지막 남은 용기와 제 마지막 희망을 쥐어짜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차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내 딸아이인데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제 딸아이가 어쩌면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이대로는 한순간도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피가 마르는 듯한 초조함 속에서 지내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제 막 내 손에 쥐어질 봉투 속 결과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안에 적힌 몇 줄의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앞의 모든 풍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 불일치 99.99%. 아니, 이게 뭐야. 거짓말, 말도 안 돼. 말 그대로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니, 전율이 아니라 거대한 벼락에 맞은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제 유전자와 제 딸아이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니 제가 밤새도록 품에 안고 재우고 등에 업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것을 먹이려 애썼던 제 피땀 같았던 딸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제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의 돌사진, 첫걸음마를 떼던 영상, 함께 떠났던 캠핑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행복한 기억들이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저를 덮쳤습니다. 딸아이의 아빠가 내가 아니었다니.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세상 전부라 믿었던 그 아내가 결혼 후에도 옆집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내 딸이 옆집 남자의 아이였다니. 옆집 남자가 그토록 우리 딸아이를 이뻐하고 귀여워했던 이유를 그제야 완벽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자기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옆집 남자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후에도 우리 와이프를 잊지 못하고 계속 관계를 맺었고, 딸아이를 출산하자 가까이서 보기 위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저의 옆에서 자신의 친딸을 보살피고 제 가정을 망가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상함은 연기가 아닌 본능이었던 것이며 그의 모든 행동은 저를 기만하고 능멸하는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색깔이 사라지고 저는 오직 새까만 절망 속에 갇혔습니다.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기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돌려주리라 조용히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해줄 거야. 제 몸속에는 복수심이라는 지독한 독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잠식당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치밀하고 냉철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순진한 눈으로 보아왔던 모든 불륜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를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녀가 제 시선을 피해 얼마나 대담한 행동들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옆집 남자와의 은밀한 대화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남편 야근한대. 이따 통화하자. 오늘 퇴근하고 잠깐 만날까? 오늘 하은이 재롱잔치한 영상 보여줘. 우리 메시지 주고받은 건 삭제 잘하고 있지? 그리고 이따가 지하 주차장 3층으로 와. 모자랑 마스크 쓰고 와야 해. 들키면 안 되니까. 수없이 오간 그들의 메시지들은 제 눈을 썩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도 뒤졌습니다. 낯선 상호명이 보여 전화를 해봤더니 그곳은 다름이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밤, 아내가 아이를 재워놓고 옆집 남자를 만나러 나갔던 순간의 영상들, 그들의 뻔뻔한 행각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밤늦도록 회사에서 피땀 흘려 일할 때 당신들은 이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 가정을 농락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밤낮 없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불륜 사진과 영상, 두 사람의 낯뜨거운 대화 내용, 옆집 남자가 아내에게 보낸 선물 목록, 심지어 모텔 예약 기록까지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하고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그들의 추악한 모습 하나하나가 저희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복수심만이 저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래, 이 고통을 너희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아니, 그 몇 배로 돌려줄 거야.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자 저는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옆집 남자의 직장에 그동안 모았던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익명으로. 하지만 내용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의 치부가 드러나도록 작성했습니다. 그의 불륜 사실과 저희 딸아이가 그의 친자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빼놓지 않고 상세히 고발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그가 가면 뒤에 감추었던 추악한 얼굴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김민수 이 더러운 상간남. 자기 친딸을 옆집에 몰래 키우며 남의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인간. 그의 직장과 가족에게 고발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아내의 회사에도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제가 아내의 직업상 출장이 잦다는 것을 이용해 와이프가 외근 간 사이에 회사 주변에 전단지를 붙이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도 붙여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 사진과 함께 결혼 생활 중에 전 남친의 아이를 낳고 전 남친을 옆집으로 이사 오게 한 송현주.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들을 담았습니다. 아내의 이름 송현주와 옆집 남자의 이름 김민수를 크게 박아 넣었고 그들이 키스하는 사진, 모텔에 들어서는 사진 등 확보한 증거들을 인쇄하여 전단지에 첨부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불륜을 저지른 송현주입니다. 내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직원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륜 커플의 사진과 함께 불륜 사실을 적은 대형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 사거리와 아파트 단지 입구, 그리고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앞에 보기 좋게 걸어 놓았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던 엄마들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도 똑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김민수, 남의 가정 파탄 낸 인간 말종, 유부녀와 바람나서 애까지 낳고 옆집으로 이사온 더러운 상간남, 남편 속이고 옆집 남자랑 아이 낳고 친자식처럼 기르게 한 송현주. 아침마다, 저녁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오고 가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이제 시작이야. 저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는 것만이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제 계획은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불륜의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를 휩쓸었고 곧이어 회사에도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옆집 남자는 직장에서 엄청난 개망신을 당하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고 망신을 당하는 과정이 처참했다고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인간 말종이 따로 없네. 뻔뻔하게 옆집으로 이사를 가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의 모든 인맥과 평판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직장에서도 발붙일 수 없도록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아내 또한 회사 내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고 사내 메신저에는 아내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의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송현주 팀장, 그 소문 진짜야? 자기 남편 몰래 옆집 남자랑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해? 결국 아내는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직장,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평온한 삶까지.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와 옆집 남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 구현과 복수만이 제 머릿속을 채웠죠. 하지만 딸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가 경제적으로 굳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마지막 책임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와 옆집 남자는 제가 모은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행태는 낱낱이 드러났고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막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포함한 모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 고통받으신 만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리고 옆집 남자에게서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받았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왠지 모를 공허함과 함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옆집 남자 또한 이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륜에 직장까지 잃은 옆집 남자를 그의 아내가 용서할 리 없었습니다. 그 501호 불륜남 아내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아니었대. 결국 이혼했대요. 모든 것을 잃은 채 빈털터리가 되어 이 동네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것 같다. 그들은 제가 겪었던 거 이상의 고통을 맛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복수는 달콤하면서도 한없이 쓰라렸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잠시나마 후련했지만 제 마음에 생긴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그리고 제 친딸이 아니었다는 아이에 대한 혼란은 평생 제 가슴에 멍울로 남을 것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전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텅 빈 눈빛, 굳게 담은 입술, 더 이상 예전의 웃음, 많던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 핏줄은 아니지만 이 아이는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제 목숨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하은아,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은이도 아빠가 제일 좋아. 저는 이 아이를
제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며 평생 사랑할 겁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만이 제가 이 잔혹한 현실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어르신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장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처투성이지만 저는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